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성 서쪽 끝자락 수락동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주 끼고 봄이면 버들잎이 물결처럼 흔들리는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는 오래된 양반가 한 집이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그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안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가장마저 가슴앓이로 눈을 감았고 집안의 종들도 제 살 길을 찾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기와집엔 어린 소년 하나만 남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송길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책 몇 권, 무너져가는 기와집 한 채뿐. 문중의 어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친척들 또한 서늘한 시선만 던진 채 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스스로 장독을 닦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겨울밤의 긴 추위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는 조정 대신에 집으로 들어가 허드렛 일을 맡게 되었지요. 마당을 쓸고 물을 길고 심부름을 하며 그저 묵묵히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성정이 곱고 말이 없었으며 손이 야무지고 성실하여 차츰 안 사람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안채의 하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외간 남정네가 드물던 안채 마당에서도 가끔은 불러 물동이를 들어주게 할 만큼 그는 조용하고 얌전하다 여겨졌죠. 그렇게 10여 해가 흐른 어느 봄날 해가 서산으로 기울 즈음이었습니다. 송길은 종일 기와 수리를 돕던 끝에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날씨 속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하다 몸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결국 두어 번 토해내자 함께 일하던 칠보기가 이를 보고 대감께 아뢰었습니다. 속병이 난 듯 계속 더웁니다. 오늘은 좀 쉬게 하시지요. 대감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속병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려는 건 아니냐? 그 말에 부인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는 성미라 허튼 짓은 하지 않아요. 하루쯤은 눈 감아 주시지요. 결국 대감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손길은 잠시 일을 놓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해지고 하늘엔 보름을 사흘 앞둔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달빛이 길가의 웅덩이에 비치며 반짝였죠. 그는 무심코 궁궐 뒤편 담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낮에 스쳐 지나며 본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바람에 실려 향냄새가 흘러나왔지요. 송길은 담장 아래 평평한 바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며 달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죠. 담장 너머에서 가느다란 노랫소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권군 막석 권무해 그대여 추모 걷는 것을 아까워 말게. 노래인지 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길은 자신도 모르게 읊조렸습니다. 권군 일취 황금잔. 황금잔으로 한 잔 들고 시름을 털어버리소. 잠시의 정적 후 담장 위로 조심스레 고개 하나가 올랐습니다.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궁녀.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서도 또렷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수건 하나를 던졌지요. 그 손끝의 움직임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을 넘으라는 조용한 신호였지요. 송길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담을 짚었습니다. 궁궐 담이라 두려웠지만 그녀의 그 무언의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발끝으로 조심스레 담을 타넘자 풀냄새와 함께 밤 공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빛을 등진 채 서 있는 여인이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초이였습니다. 감히 담을 넘으셨네요. 초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대가 수건을 던지지 않았소? 송길은 조용히 답했지만 초이는 웃지 않았지요. 그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달빛 아래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길도 마주 앉았지요. 연못가엔 달빛이 고요히 번지고 바람 한 줄기조차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난 초이라 합니다. 궁중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2해 되었지요. 나는 송길 이라하오. 예판 대감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고 있어.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에 자주 배웠지요. 궁담장 앞에서 머뭇대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송길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눈에 띄었단 말이오. 눈에 띄려 한 것은 아니었어. 오히려 조용히 걷는 사람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초이는 바닥에 있기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말을 이었지요. 궁하는 숨이 막히는 곳입니다. 웃음도 허락받아야 하고 눈물도 참아야 하지요. 이런 곳에서 노래 한 줄 부르는 것조차 금기라면 그저 바람에 실어 흘려보낼 수밖에요. 송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허리춤에서 작은 피리를 꺼내 내밀었지요. 이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어릴 적 들판을 걸으며 이걸 불곤 했지요. 초이는 피리를 받아 조심스레 입술을 대었습니다. 아주 짧고 낮은 하나가 밤 공기를 가르며 번졌지요. 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초이는 손목에 머리끈을 풀어 송길에게 건넸지요. 이건 내 마음입니다. 간직해 주세요. 그 말에 송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달이 차오르는 밤마다 송길은 그 담장 아래를 서성였고 초이는 담 너머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나누며 피리를 불고 시를 읊으며 조심스럽지만 뜨거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오래 숨길 수 없었지요. 달빛 아래 나란히 앉은 그날 밤, 그 모습을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후원을 거닐다 문득 피리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임금은 숲을 사이로 보이는 남녀의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시를 주고받던 두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죄의식보다 진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내관이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전하, 지금 당장 저들을 붙잡아다 요절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저리 앉아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더냐. 네, 아무 일도 보지 못한 것으로 하겠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궁중에 사내가 무단으로 드나든다는 소문이 번졌지요. 대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국법을 어긴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소문은 곧 예판 대감댁에도 전해졌지요. 대감은 체면이 깎일까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하찮은 하인놈이 궁녀와 통정을 했다니 내 손으로 의금부에 내치겠다. 그러나 송길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지요. 그는 스스로 의금부에 나아가 모든 일을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죄인은 송길이라 하옵니다. 궁녀와 몰래 만나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 죄 모두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그 진심은 조정에까지 전해졌지요. 대신들은 상소를 올려 말했지요. 궁궐의 기강을 어지럽힌 자 귀양이 마땅하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밤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잠시 후 임금은 조용히 명했습니다. 귀양을 보내되 그 죄를 씻을 길도 함께 열어두라.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송길은 먼 바닷가 외진 고을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송길이 떠난 다음 날 초이 역시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른 새벽 뒷문으로 쫓기듯 나선 초이의 손에는 송길이 준 피리가 고이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초이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조심스러웠던 사랑이 결국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지요. 초이는 본래
남쪽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미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궁에 들어와 비로소 평온을 얻었지만 그 삶 또한 모래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임금은 그녀의 처분 또한 직접 살폈지요. 대신들이 강하게 교수형을 주장하였으나 임금은 마음속으로는 한 줄기 연민을 품고 그녀를 궁에서 내쫓는 것으로 마무리했지요. 그날 이후 초이는 이름을 버리고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초이는 지나던 유랑악단을 따라 평양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춘월이라 불렀지요. 그녀는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고 손끝으로 피리를 잡으며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생이 되었지만 그녀는 허투루 웃지 않았지요. 술을 따르되 말은 곱고 짧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바람이 깃들어 있었지요. 낯빛을 보아하니 오늘은 제가 이기겠군요. 그녀는 장기판 위에서도 시 한 줄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양 일대에서 시를 읊는 기생 춘월이라 불리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한편 송길은 귀양지에서 조용히 살았지요. 낮에는 땔감을 하고 밤에는 초이의 머리끈을 꺼내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행실은 반듯했고 마을의 늙은 원님마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 말할 만큼 성실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시 조정으로 전해졌지요. 임금은 오래전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번 피었다고 하여 어찌 죄라 단정하겠는가. 그리하여 임금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곧 중국 사신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를 맞이할 연회에 송기를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가 귀양지에서 보낸 세월을 시험해 보리라. 임금은 평양 감사에게 밀지를 내렸습니다. 사신 앞에 설 여인을 택하되 그 남자와 인연이 있는 자라면 더 좋으리라. 며칠 뒤 평양 가명에 송길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복색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과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사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죠. 저 산에 뭔가 있다. 그리고 연애를 준비하던 날 사람들 사이에서 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춘월이. 그녀는 이미 평양에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손끝에 피리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여인. 감사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사신 앞에 설 사람은 그대뿐이요. 춘월은 고개를 숙이고 부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부채를 전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사신이 머무는 객사에 연회가 열렸습니다. 사신은 위풍당당했고 조선의 여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부채를 든 춘월이 등장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요. 사신은 웃으며 장기판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장기를 그리 잘 둔다니 나랑 장기 한 판 두시겠는가? 춘월은 부드럽게 대답했지요. 부디 한 수 배울 수 있다면 영광이 없지요. 장기판 위로 수가 오갔고 춘월은 천천히 그러나 예리하게 두었습니다. 사신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결국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선의 여인에게 졌구나. 그날 밤 연회가 끝나고 춘월은 뒷문으로 나가려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이제야 만났구려. 그 목소리,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지요. 춘월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그 피리는 제가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송길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피리를 가지고 돌아가는 일뿐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세월의 모든 그리움이 흘러내렸지요. 며칠 뒤
사신은 평양을 떠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장기 고수, 기생의 지조와 품격, 과연 아름답도다. 그 말은 곧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송길과 춘월을 불러 비단 방석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는 너희 둘의 자리니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조심스레 앉았고 임금은 술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이 술은 너희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잔이니라. 신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송길은 벼슬에 오르지 않았으나 임금 곁에서 조용히 기록을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름보다 성실로 인정받았고 말보다 침묵으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초이 아니 춘월은 궁녀도 기생도 아닌 이름 없는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궁박작은 초가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봄이면 꽃을 꽂고 여름이면 물가를 거닐었습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초이는 창가에 앉아 피리를 불었습니다. 송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글을 쓰다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달빛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 사람의 방안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죄라 했으나 달빛은 그 죄를 끝내 비추어 주었지요. 죄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끝난 사랑. 그것이 바로 담장 너머의 달빛 아래에서 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